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승윤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회정책을 주로 강의하고 있고, 연구는 불안정 노동자 그리고 사회정책, 특히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불안정 노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정책들이 부정합한 측면은 어떤 것이 있나, 그리고 국가별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부터 이 청년 세대가 새로운 불안정한 어떤 집단으로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청년 불평등, 지방 소멸, 기후 위기 시대 공존을 위한 청년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주제일 거예요. 청년하고 지방하고 기후 위기 이렇게 묶어보는 거는 아마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과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를 연결해서 오늘 여기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시작하는 연구와 고민들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된 연구는 불평등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주 전공이 이쪽 부분인데, 이걸 이제 세 개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면은 제도가 그것에 따라서 급격하게 요거에 맞춰서 탁탁탁탁 변화하기는 어려운 게 제도의 또 내재적 속성이거든요. 한국에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이 청년한테 가지는 함의는 뭐냐면은, 지금 청년의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인구가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더 줄고 있거든요. 또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청년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요 숫자 자체가 또 분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변하더라도 변하더라도 그것에 맞게 제도가 변해나가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미처 변화시키기 전에 실제 현실은 많이 변화하면은 여기에 부정합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돼요. 요게 또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격차와 이제 갈등들이 예상이 되고 보여지고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청년 문제를 진단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청년들이 왜 문제가 있지? 라고 할 때, 하나는 연령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령 요인. 연령 요인은 청년 시기에 내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특징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 이게 연령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세대론. 세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한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행동 양식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는 게 이제 세대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기 요인이에요. 시기 요인. 시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글로벌리제이션의 수준이 이전 세대가 청년일 때 느낀 거랑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거랑 시기적으로 이 시대적 상황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연령 효과, 시기 효과, 세대 효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의 청년 문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과 이전 세대가 노동시장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 경제적, 사회 경제적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이 다른 쪽에서 청년들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청년 인구의 감소 자체가 하나의 또 특징이라는 거. 이게 가지고 오는 그 함의는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발언권이 축소되는 거. 인구 구조 변화가 청년 세대에 가지고 있는 함의도 많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크다. 그거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격차예요. 이거는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세대 내 격차가 지금 세대 간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후 분석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청년이 전체보다 그러니까 청년이 2배 정도 다른 연령대보다 이제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근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거나 또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이라든가 대학가에 불법 쪼개기를 한 이런 집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확장 실업률. 그다음에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전체 그 연령대의 1인 가구 비중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화가 바뀌면서 서구 복지국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18세나 19세에서 독립해서 사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지금의 청년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분석을 하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을 하는 차원에서 고민할 것은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했을 때에 사회 관계망이라든가 고독해진다거나 마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해지진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준비가 우리가 또 충분히 되었는가, 이런 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터지고 있는 것들이 전례 없는 온난화 현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의로운 전환 때문에. 이걸 보면 지금 2020년인데 40년, 60년, 2080년, 그 다음에 뭐 지금으로부터 80년 이후에 갔을 때는 이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측정들이 계속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간다. 이런 측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이상기후에 따른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이제 보도되고 있고 코로나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온난화라든가 그 다음에 밀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게 됨으로써 이러한 동물 사이에서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자꾸 전이되기도 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들이 인간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청년 세대들이 경험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후에 더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청조위가 발족하면서 12월 23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어떤 3대 원칙이 있어요. 이 3대 원칙은 첫 번째가 참여와 주도. 그러니까 청년이 참여를 하면서 주도까지 해나간다. 요거를 제도화시키겠다. 요게 중요한 기본 계획 중 하나인 거죠. 격차 해소는 지역과 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자산이 많은 가구 출신의 청년과 아닌 경우, 여러 격차, 그 다음 남녀 격차, 여러 격차들을 해소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원칙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등하게 중요한 것을 지속 가능성으로 놓았어요. 저희가 논의하다 보니까 생태적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면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와 생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격차도 해소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까? 이걸 이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러 상황 중에서 청년 기본 계획이라든가 청년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체계화 논의되고 또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의 문제를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청년 노동시장,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제가 그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의 그 차이가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이 확장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숨은 비경제 활동 인구, 숨은 실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확장 실업률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와 잠재 경제 활동 인구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뭐냐면은 한두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업자로 카운트가 안 돼요. 적게 일하는 게 권유된 비자발적으로 더 적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취업자로 카운트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확장 실업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대적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본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히 많은 경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인구 집단을 경할 인구랑 비경할 인구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새롭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1번이 빨간색으로 한 게 취업자 중에 불안정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게 확장 실업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르게 카운팅을 해본 거는 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를 묶어서 이렇게 그 회색 칠한 것만 묶어서 포기가 권유된 불안정 집단이라고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청년 세대와 그 다른 세대, 그러니까 35세에서 64세 세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취업한 사람들 중에 불안정 노동, 그러니까 취업자 불안정 노동, 확장 실업 불안정 노동, 포기가 권유된 불안정 노동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 봤을 때 세 집단을 이렇게 구분을 해봐서 보면은 포기가 권유된 불안정 노동이 특히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높더라. 이런 게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훨씬 더 이제 심각하게 본 건데요. 이건 조합으로 본 불안정 노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매우 불안정한 경우는 1년 미만으로 했으니까 1년 안에 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서는 4개 다 배제되어 있고 이게 이제 매우 불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불안정한 경우가 다수 불안정, 세 가지 다 불안정하지 않은 거를 불안정하지 않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조합으로 본 거죠. 요거는
35세에서 64세까지 매우 불안정한 집단과 안정적인 집단, 이거 집단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2002년을 한번 볼게요. 여길 보면 매우 불안정한 집단이 한 18%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집단이 한 30%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2002년, 3년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2018년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매우 불안정이 가장 조금이고, 안정 정도. 임금이 아주 낮지 않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예요. 안정적인 집단이 제일 높아요.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집단이 가장 높고, 매우 불안정한 집단이 가장 낮으니까요. 근데 19세에서 34세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2002년은 비교해 보면 이게 35세에서 64세 2002년, 19세에서 34세 2002년을 비교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2018년을 봤더니 이렇게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게 문제로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까지 작년에 노동 패널 자료까지 한번 받았어요. 받아서 19년, 2020년까지의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결론적으로는 중간이 정말 이렇게 작고 매우 불안정하거나 안정이거나 이 두 개의 집단으로 청년들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소멸. 지방소멸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볼게요. 이걸 청년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또 보기 시작하니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비수도권에는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비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여러 다양한 경제활동과 활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거고, 저하되면 또 일자리라든가 뭐 SOC라든가 아니면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기, 서울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건 특이하게 세종시만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더 살펴보았을 때 이 전국 청년 네트워크에서 분석한 것이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실태조사도 하고 인터뷰를 다 하셨더라고요. 보면은 일자리가 상당히 높은 이유이긴 한데 일자리가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대학 진학도 있고 그 지역 분위기,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탐색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딱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진학을 딱 하러 가는 게 아니어도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회라든가 뭐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라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일자리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획일적인 기준이었다.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이라든가 예술활동 지수도 보면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 예술 같은 부분도 청년에겐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격차가 많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청년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문제를 일자리 하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문제예요. 생태 문제.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전략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또 발표되고 있기도 하는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이제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할 텐데 그때에도 우리가 또 한 번 큰 격차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청년의 기술들이 새로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와 지역격차와 청년 문제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이게 그 ALMP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요. 녹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청년 정책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녹색 일자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기술을 변화시키는 녹색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많은 기술 변화는 필요하지 않지만 녹색 상품과 어떤 생태 친화적인 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에 있는 건데 이게 뭐 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이런 걸 또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녹색 일자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들에 따라서 녹색 훈련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것도 생태 친화적인 포장을 한다면 이건 포장이라는 업무이지만 패킹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지만 조금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생태 친화적인 기술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생태 친화적인 그런 어떤 패키징 서비스가 되게 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훈련은 또 무엇인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정책에 나아갈 방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조금만 더 붙이고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전히 세대 간 차이를 인식하는 거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의 차이, 그다음에 생애 과정의 차이, 세대 내 관계의 차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 시기 요인, 연령 요인, 그다음에 뭐 세대 요인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대 간 차이는 항상 있고 지금 현재 세대 간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인식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또 매우 중요한 거는 세대 내에 다양한 격차,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균열들이 많이 있다. 그 제가 주목한 거는 또 세대 내에 수도권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 중소기업 청년과 대기업 청년, 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 안정적인 청년과 불안정한 청년, 요런 세대 내의 다양한 모습 또 그 다음에 청년 요런 격차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너무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모두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확한 진단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아니면은 부정합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내의 다양성과 균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대는 고유한 문제도 있고 여긴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고유한 문제가 있고 그거에 맞는 정책이 있고 요거를 서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고 또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연대감을 더 형성시킬 것인지 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세대 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세대 간 갈등이 너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우려가 된다는 거고, 우려가 되어요. 그리고 세대 간 연대 원리도 매우 중요하다. 각 세대 구성원이 자원을 제공하고 수혜받는 어떤 거시적인 선순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justice, 정의가 상당히 더 논의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지역 불균형과 기후 변화 관련해서 어쨌든 그리고 다양한 청년의 모습들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청년들이 다 적어도 보편적인 권리 보장, 사회권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색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생태 친화적 지역 청년 일자리 활동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